50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죠.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제국 질서에 편입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중국, 무굴 제국, 페르시아, 오스만,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제국이 지금 막 이제 흥기 중이고, 아프리카는 이 뭐 제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딱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역사학에서 통상적으로 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이제 송가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형성돼 있고, 아메리카는 잉카, 마야, 이 역시 이제 일종의 그 제국 질서죠. 그거에 비해서 유럽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는 그 후에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뭐 강압적인 그런 방식에 의해서 다시 제국을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제국을 형성해 보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지만 다 실패한 거죠. 계속해서 뭐 프랑스나 잉글랜드나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요. 역사학에서는 이제 중세 말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예요. 100년 전쟁. 100년 동안 프랑스와 영국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 기근, 또 패스트 같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절반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근데 사실 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한꺼번에 움직여요. 전쟁이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또 그렇게 되면은 노동력 떨어져서 기근이 심하게 되고, 기근이 다시 전염병을 악화시키고, 그런 악화된 상황이 전쟁을 불러오고, 이제 이게 중세 말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는데, 여기로부터 이제 서서히 회복 중인 요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누군가 세계의 이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300~400년 뒤, 500년 뒤에 누가 이 지구의 패권을 차지할까 이랬을 때 아마 유럽은 가장 후순위, 가장 경쟁력 낮은 그런 지역,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유럽이 근대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을까? 이걸 한번 우리 큰 맥락에서 보도록 합시다. 우선 그 세계의 문명이 어떤 식으로 서로 만났는가? 세계 문명이 서로 교류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수송수단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과는 한 차원 다른 어떤 그 문명의 교류, 이것이 15세기 이후에 바닷길이 열리면서 본격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시기부터를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서서히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물자, 굉장히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문명권 간에 서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대양항해 이거를 주도한 것이 중국과 유럽입니다.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무대다라고 할 때 어떤 바다가 가장 중요하냐? 지금은 틀림없이 태평양의 시대고, 태평양이 가장 중요한 바다 같아요. 여기에 중요한 세력들이 다 모여 있고, 물동량, 그 다음에 군사,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그 이전에는 아마도 대서양이 가장 중요했을 테고, 근데 그리고 그 이전 인류사의 대부분의 시점에서는 아마도 아시아의 바다, 인도양이 가장 중요한 바다였을 거예요. 이 아시아의 바다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랍 문명 있고, 동아프리카 있고, 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 아마 분명히 신라라든지 뭐 이때 조선도, 한반도도 거기에 소통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문명권들이 인도양에 다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아랍의 중계를 거쳐서 그 유럽도 이게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 인도양이라고 하는 곳이 중요한 그 문명권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컨대 근대 이전에 지중해를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 유럽은 기독교권, 북아프리카는 이슬람권. 이 두 지역이 지중해에서 서로 활발하게 교류를 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물론
교류를 하죠. 근데 딱 정해진 해로가 있고 정해진 항구에 이렇게 정해진 룰에 따라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류를 하고 물건 바꾸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풍랑을 만나고 뭐 이래가지고 옆에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 북아프리카에 어디로 이렇게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당장 잡혀서 노예가 돼요, 노예. 그래 멀쩡하게 잘 살던 그 대상인이 채찍 맞아가면서 이제 중노동 하다가 고향에 편지 써야죠. 나 빨리 신속금 그 가져와라. 나 죽을 맛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져오면은 겨우 돈 내고 풀려나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거기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이렇게 문명을 넘어서 교류하는 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인도양은 일찍부터 이 상인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나중에 15세기 이후에 유럽인들이 이 바다에 들어오고 어떤 거점을 만들고 점차 이게 확대가 되고 급기야 제국주의 시대에 이 바다 전체를 지배하고 인도양과 대서양, 태평양을 연결하고 이게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은 이 바다 자체가 원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인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아, 여기 또 뭐 낯선 상인 또 한 집단이 또 들어왔나 보다. 되게 이 정도. 길을 쓰고 반대한다든지 이게 아닌 오픈된 바다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세계화라고 하는 게 이제 바다에서 성숙이 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시아의 바다에서 탄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돼요. 아시아의 바다, 인도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고 했을 때 누구나 공평하게 지금 저기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다를 지배할 헤게모니를 잡을 그 우승 후보가 누구였을까? 뭐 여기 보면 알겠네요. 누구 같아요? 중국이죠? 중국의 해상력이 대단히 강한 그거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정화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초의 환관이에요. 명나라 초의 환관이라고 하는 건 황제의 아주 직속 그 부하, 그러니까 정통 유교 관료 이거를 통해서 통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 같은 거를 바로 자기 바로 주변에서 황제 주변에서 바로 근거리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인물들에게 직접 보고받고 직접 명령 내리고 이러던 때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정화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한테 명령을 내려서 대선단을 꾸려서 이제 인도양 세계를 탐험을 하게 한 거죠. 1405년에 시작돼서 1433년까지 큰 것만 7차례예요. 7차례 대항해를 했죠.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정화가 이제 죽고 난 다음이라 뭐 다른 인물이 맡아서 했지만 여기 지금 지도 뭐 좀 약간 지도가 작습니다만 보면은 이 인도양 세계 곳곳을 지금 중국 선단이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간 거죠. 이 선단의 사이즈가 어느 만큼 될까? 우선 이 선단에 주축 선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선이라고 그래요. 보배보자. 그러니까 황제가 내리는 어떤 하사물을 싣고 가고 또는 황제에게 올리는 그 보물을 운반하는 선박이다. 그래서 이제 보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만 하냐면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대략 130m, 길이가 130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이제 컨테이너선 중에 좀 사이즈 작은 게 한 130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보선이 말하자면은 요즘에 소형 컨테이너선만 하죠. 130m, 길이가 130m라 그러면은 축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축구장. 축구장만한 배가 떠다니는 거죠. 그게 한 60척. 그 다음에 그 외에 크고 작은 선박을 합치면은 200척에서 250척.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널 때 타고 간 배가 어느만 하냐면 테니스 코트만 하다고 그래요, 보통. 테니스 코트에 한번 서서 요게 요게 선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라인 바깥이 바다고. 그래도 고만한 배, 그걸 타고 대서양을 건너갔다 온 거예요. 테니스 코트만한 배가 지금 비교적 큰 배에 속하던 그런 때에 축구장만한 이런 배를 60척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한 200에서 250척의
선단을 운영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해양력이죠. 이 정도의 해양력이면 당연히 세계 최강이에요. 이 정도의 배가 다시 나오는 건 언제냐면 19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아주 최대의 해군 그 전함을 건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나온 배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19세기가 될 때까지 산업혁명까지 세계 최대의 배는 이 보선인 거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저 정도의 해양력이면 아닌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지. 어? 중국이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부터 후퇴해요. 중국의 해상 후퇴. 1433년이 되면은 이제 중국은 바다를 버립니다. 내향적이 돼. 자기 내부로. 해금 정책이라 그래서 허락 없이 바다로 나갔다가 잡히면 사형. 뭐 이러죠. 그 많은 배들 다 이렇게 파괴하고 그 많은 해군들 다 이 육군이나 노무자로 돌려버리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아예 이 과정에서 수도도 이제 북경으로 천도를 하고 중국 전체의 무게중심이 북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나가질 않아. 왜 바다를 버렸을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다시 그 북방 유목민족들의 위협이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유목민족 막으면서 바다로 팽창하면서 이게 어려우니까 차라리 한쪽을 이렇게 다닥 걸고 북쪽으로 국가 전체의 그 국력을 집중을 해서 그걸 막든지 그쪽으로 팽창해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을 선회한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바다가 되는 그 시점에 우승 후보가 우승 직전에 자기 스스로 그라운드를 떠나버린 거죠. 우승을 포기해버렸어. 그리고 마침 그에 뒤이어서 유럽이 그 바다로 들어오죠. 만약에 이제 중국이 이거 뭐 지난 역사 사실을 이렇게 뭐 뒤집어서 상정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중국이 인도양만 탄탄히 지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럽 선박들이 못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그 떠나고 난 그 자리에 유럽 선박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해상 후퇴, 유럽의 해상 팽창. 이게 근대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전기. 그런데 보면은 대개 이런 식의 소수를 많이 하죠. 굉장히 과학적인 인물이야. 그러니까 당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다를 그 먼 바다로 이렇게 나가는 거 굉장히 위험할 걸. 그러고 이제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바다 끝에 이렇게 낭떠러지. 그래서 가면 지구라는 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저 끝에 너무 멀리 가면은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나 지금 어렸을 때 읽은 콜럼버스 전기가 생각났는데 그런 사파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상한 비과학적인 그런 지구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콜럼버스는 아주 그 근대적인 과학 이쪽에 밝은 그런 인물이라 아니다. 지구는 그렇게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구우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나 이쪽 방향으로 가나 다 이렇게 통한다. 이런 사고를 가졌던 그런 과학적인 그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근대를 연 인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했어요. 이건 맞아요? 물어보는 거로 봐서 아닌 거죠. 그 시대에 웬만큼 깬 사람 혹은 선원 이런 사람들 중에 지구 구형설은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중세 때 이미 심지어는 고대에 거슬러 올라가도 지구가 이렇게 구라고 하는 거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아까 말했던 그런 식으로 이 콜럼버스와 당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런 식의 신화가 만들어진 게 사실은 19세기예요. 그런 신화적인 생각, 그런 이야기, 이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던 인물이 워싱턴 어빙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전기를 썼는데 1828년에 나온 책이죠. 이때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고 이게 아주 널리 퍼졌어요. 이 사람이 그 콜럼버스를 그렇게 그린 것은 콜럼버스를
띄워주기 위해서예요. 미국의 건국이라든지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콜럼버스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콜럼버스라는 인물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라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구성을 한 거죠. 당시 이제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게 꿈이에요. 거기에 온갖 비싼 뭐 향신료라든지 여러 물품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유럽 내에 파는 이 사업을 해서 이제 큰 돈을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 당시 항해 수준에서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다 털어서 계산을 하면은 유럽에서 배가 출발해서 아시아에 가서 성공적으로 가서 거래를 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항해 성공률이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척이 떠나면 30척 정도는 난파당하고 뭐 해적을 만나고 이런 거죠. 요즘 비행기가 10대 떴는데 7대는 도착하고 3대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업인지 알 수 있겠죠. 그게 유럽에서 떠나가지고 이 아프리카 남쪽으로 가서 희망봉 돌아서 이 열대 바다를 항해해가지고 아시아까지 가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콜럼버스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생겼고 요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고 이러면은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면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이제 프로젝트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 왕실에 계속 들이미는 거예요. 포르투갈도 기각, 스페인도 기각, 그러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까지도 계속 문을 두드려보고 결국 스페인 왕실에서도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1492년에 이제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프랑스 쪽으로 발길을 돌려서 떠난 거예요. 그때 이사벨라 여왕이 다시 생각해보고 불러들여라. 이랬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설득의 변이 이래요. 저거 실패할 가능성이 물론 높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다. 만약에 저거 성공을 하면은 우리 대박이다. 근데 우리가 대박인 것도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저 사람이 옆에 나라에 갔는데 옆에 나라에서 도와줘가지고 거기서 성공하면은 우리 망한다. 지금 어렵게 이쪽 루트 열었는데 다른 나라가 더 쉽게 가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망하는 셈 치고 한번 도와주자. 이걸 요즘 말로 벤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그 기획안이 통과되어서 이제 콜럼버스가 아시아를 찾아서 이제 항해를 떠난 거죠. 그러려면은 지구가 정말 어떻게 생겼으며 그 풍향체계, 조류 이런 것이 어떠며 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을 자기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콜럼버스가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공부해서 만든 거죠. 물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만든 건 아니고 여러 책도 읽고 또 선원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만들어 갔겠죠. 어쨌든 그거를 최종적으로 그 지식 체계를 만든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혼자 정말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우선 무엇보다도 책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뭐 선원 이런 사람이 책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을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읽는데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콜럼버스는 옆에다가 막 줄을 달아요. 이것도 그 시대에 그렇게 흔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다가 내 생각은 이래 하는 거 막 이렇게 적고 주석을 달며 독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면은 콜럼버스가 이 책을 받고 이 책의 이 부분을 열심히 봤구나.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오해했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항상 보면은 자신에게 아주 유리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자기한테 좀 불리한 그런 게 나오면 그냥 넘어가 버려. 재미없네. 안 중요하네. 오해하고 있네 이 저자.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다가
바로 이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 눈에 팍 들어오는 부분이 있겠죠. 요 표시 뭐 같아요? 요거 뭘 나타낸 걸까요? 배? 아, 선언이니까 배 이렇게 이거예요. 손가락 중요하다.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부분 정말 핵심적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 사람 그리고 막 옆에 막 이렇게 줄도 그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콜럼버스의 사고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이죠.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이마고 문디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콜럼버스가 라틴어로 쓴 주석의 수가 898개야. 특히 이 중에 8장을 아주 집중적으로 주석을 단 거로 봐서 이게 콜럼버스의 사고 형성의 결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콜럼버스를 매료시킨 내용이 이제 이거예요. 지구가 굉장히 작다. 그리고 6대 1이다. 육지가 6이고 바다가 1이다. 그러면은 항해해야 할 바다의 요 면적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요런 것이 나오면은 콜럼버스는 굉장히 좋아하죠. 예컨대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도 읽는데 거기에서 다른 내용보다도 이 콜럼버스의 눈에 들어온 게 그 마르코 폴로가 이쪽 유럽에서 출발해가지고 정말로 먼 거리를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주목해서 보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시아가 아주 멀리 이렇게 뻗쳐 있다. 그래서 이 끝이 거의 유럽에 거의 다 와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하여 콜럼버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한 아조레스, 마데이라 이런 섬들이 여기예요. 근데 일본이 여기야. 요게 그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리고 특히 이제 요게 지금 일본이고, 그러니까 정말 아조레스까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마데이라 여기까지 다니던 그런 시절에 여기에서 일본 가고 중국 가고 인도 가고 하는 거는 아주 쉬운 그런 게 되겠죠. 선원들은 항해하면서 일지 적죠. 몇 월 며칠 바다든 잔잔하고 몇 마일 어디까지 갔고 이런 거 적잖아요. 그 일지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요. 특히 1차 항해. 근데 불행하게도 원본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옮겨 적은 약간 그 자기가 해석을 해서 옮겨 적은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일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일지를 보면 처음 와봤는데 사실은 훤히 알고 있는 바다를 항해한다는 투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본 지구의와 세계 지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 지역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지금 유럽인 중에 처음으로 그 바다를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일본 지나갈 때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섬과 섬 사이를 이렇게 그냥 가버렸네. 그래서 돌아올 때 보리라 그러면서 이런 기록을 적고 있어요.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남아있는 중세 지도 중에 가장 유명한 그런 지도 중에 하나예요. 앱스토르프 지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얼굴이 있죠. 자, 여기 손, 여기 발.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 예수의 몸이 구현된 바탕.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만큼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리고 이게 유럽, 이게 아프리카. 이렇게 나타내요. 동쪽이 어디예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서남북. 동쪽을 찾는다, 동쪽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죠. 오리엔테이션이 이쪽은 위쪽으로 나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와서 지도가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동서남북이에요. 위가 동쪽이야. 높이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진짜 좋은 의미예요. 높은 가치를 가진 곳. 옴팔로스라는 말 있죠? 배꼽, 중심.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고 이 아시아에 그려져 있는 이걸 보면은 되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 부분이겠네. 이게 지상 낙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왜 지도에 그리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던 시절 아니에요. 성경에 구약에 나오죠. 아시아 동쪽 끝에 에덴 동산이 있다. 아시아 제일 동쪽 끝이면 한반도인가? 거기에 지금 이제 에덴 동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죠. 그러니까 유럽인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는 이 정도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해서 지금 이쪽으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현재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공간을 나열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경상의 그 시각에서 바라본 시공간을 그리고 있어요. 콜럼버스는 지금 이런 지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이 회자되는 어떤 그런 지리 지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그 항해 일지 이거를 보면은 중간중간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보이오 섬을 뭐 지났다. 그곳에는 이마에 한눈만 가진 사람이 있다. 거기에 개주둥이를 가진 사람인데 이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다. 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 것도 이렇게 지금 저 어딜 넘어가면 요 근처에 지금 아마존이 있다. 인어는 뭐 직접 봐요. 인어를 드디어 봤다. 근데 생각보다 예쁘지 않다.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 근데 이런 여인국, 무슨 식인종의 나라, 이런 것들이 지금 항해 일지에 나오거든요. 그 옆에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 현지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보이오 섬이 바로 옆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야. 유럽에서 멀어질수록 이런 괴물성, 이런 게 이제 많아. 잠깐 딴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이 괴물성, 이렇게 이것으로 먼 세계를 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느님에 대한 찬미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다양한 변주,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 세상이 이렇게 신비로 가득하다. 라고 하는 거를 증거하는 그런 의미의 괴물성이 있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인간에 대한 경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고 그렇게 된 땅에는 저런 식의 괴물들이 산다는데 완전 괴물이 아니라 분명히 인간이죠. 인간인데 일부가 괴물성이야. 이래야 이제 어떤 인간에 대한 교훈으로서 의미를 갖는 거죠. 이런 거를 배우고 이게 널리 퍼져 있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해요. 예언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예언서 리브로 델라 프로페시아스라고 하는 거는 미완성의 자료집이에요. 콜럼버스가 나중에 늙어서 여러 그 자기가 읽은 자료에서 좋은 그 쓸만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제목을 달고 약간의 주석을 달고 한 이런 자료집이 지금 이제 남아 있어요. 이거 왜 이런 자료를 준비했을까? 현재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아마도 인류사 전체를 해설하는 어떤 대서사시를 쓰려고 준비했을 것이다. 실제 그 시대에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필생의 그런 작품으로 인류사는 여기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앞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쓰리라고 아마 쓸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지금 우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읽을 수 있는 이 콜럼버스의 세계관은 점성술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계의 민족들이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왔고 지금 2단계에 이르렀고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이 여기다 라는 거를 읽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점성술의 최종 목표는 현재 그 이슬람권이 언제 몰락할 것이냐. 그래서 언제 최종적으로 기독교권이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한 마지막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냐.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언제냐예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걸 계산을 했어요.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150년이 남았다. 그러니까 150년 뒤가 인류의 종말이에요. 150년 남은 지금 인류의 마지막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 황제가 나와서 이 세상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슬람과 최종 전투를 하는 때가 이제 닥치는 거죠. 새로운 다윗.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 마지막 황제 새로운 다윗은 스페인에서 나온다예요. 이 마지막 황제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이슬람을 최종적으로 눌러 이길 것이다. 그 군대를 키우기 위한 자금을 결국 어디서 얻게 되냐면 구약에서 언급된 솔로몬의 금광이냐는 이거를 그게 이제 그 이전 시대에는 사람 눈에 안 띄어.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드디어 하느님이 그거를 그 시대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금광에서 얻은 그 금으로 십자군을 조직해서 이슬람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금광이니 뭐니 하는 거를 발견해낼 사람이 누구겠어요? 콜럼버스 나야. 내가 하느님이 선택하신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아시아를 내가 갔다 왔으니까. 아, 결국 그랬구나. 지금 현재 그 스페인 왕이 그 마지막 황제이고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이거를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내가 결국 아시아에 갔고 그 금을 얻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인생의 시기에 콜럼버스의 생각은 자기가 모세 거의 이 수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우리는 광물의 일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종교적인 의미 여기에서 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성스러운 물질이 아니에요. 특히나 하느님이 마련해 놓은 그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싼 물건 정도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때 중세에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는 거는 가장 고귀한 그 요소가 응축된 거거든요.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햇빛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어떤 물건이 이게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납이라든지 이런 물건도 아주 강한 빛을 몇천 년 동안 쐬면은 이게 금이 돼요. 아, 금은 더운 지방에서 나는 거고 적도 근처에서 금광이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의 금광이니 뭐니 하는 것도 아마 그 적도 근처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3차 항해가 그렇게 이상하게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지극히 위험한 항해예요. 범선의 시대에 무풍지대에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 지가 그쪽을 찾아 들어갔어. 그래서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이상기후,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래가지고 겨우 그것을 탈출해서 지금 이쪽에서 이제 떠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남미 대륙으로 찾아간 거예요. 요 지역이, 이게 지금 남미 대륙이라는 것도 몰라. 근데 하여튼 다시 또 대륙이 보여요. 땅이 또 보이는데 세 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오랜 항해 끝에 드디어 다시 이제 땅을 발견했는데 세 개의 봉우리가 연이어 이렇게 있어요. 역시 신께서, 하느님께서 뭔가 징조를 보이신다. 삼위일체의 그 세 봉우리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영어로 트리니티, 스페인어로 트리니다드. 그래서 이제 트리니다드라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짓죠. 그게 요 지역인데 이 부근에서 이상한 일들을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저쪽 땅에서 엄청나게 큰 민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바다인데 이게 물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떠서 알아봤더니 이게 민물이야.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큰 강이 지금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엄청난 이 강물은 뭐지? 그 에덴 동산에 기술을 한 거를 보면 4개의 큰 강이 나오죠. 뭐 비손강 또 뭐 있나? 무슨 뭐 유프라테스 강 뭐 이런 강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물의 근원이 그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흘러 넘쳐서 그다음에 그 강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복류라 그러죠. 그 땅 속을 흐르다가 세계의 여러 강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중세 기독교 지리학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나오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이 저기 있네. 드디어 에덴 동산의 입구까지 내가 도달했다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나에게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저쪽까지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지금 나는 못 간다. 다만 위치만을 가르쳐 주신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에덴 동산 여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다시 항해를 하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끝나는데 지금 그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우주관, 지구관, 이런 것이 그냥 오늘날 피지컬한 그런 땅의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가 아주 의미로 충만한 땅이고, 그리고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를 간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먼 땅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 그 항해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곳을 가는 거죠. 구약에 이미 예약되어 있는 게 신약에 실현되어 있고, 신약에 이야기되어 있는 게 이제 드디어 현실에서 실현되고, 그것을 내가 하는 거고 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 의미 부여를 지금 해가며 이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콜럼버스를 본 게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유럽은 어떤 곳인가, 이 세계는 어떤 곳인가, 이 세계와 유럽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준 하나의 사례였잖아요. 시대가 흘러서 17세기 가고 18세기, 19세기 가면 이제 당연히 콜럼버스적인 사고방식은 이미 지나가 버리죠. 각 문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닷길을 통해서 교류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 15세기에서 한 18세기, 19세기. 이때 이 세계 문명들이 총체적으로 만나는 그 방식이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우선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군사 문제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명들이 이렇게 만나고 이랬을 때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 폭력적인 양상. 그래서 예컨대 유럽이 아시아나 뭐 아메리카로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뭐 이익을 누리고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근대 유럽 문명이 왜 이렇게 패권을 잡게 됐을까,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우리 옛날에는 주로 뭐 많이 이야기한 게 예컨대 무슨 막스 베버의 합리성이라든지 무슨 기독교 정신력이라든지 혹은 근대 세계의 가장 큰 힘은 과학기술이죠. 그래서 17세기 유럽의 과학혁명을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쪽을 많이 거론을 했죠. 이런 요소들이 당연히 중요하죠. 합리성이라든지 무슨 과학기술이라든지. 근데 요즘 이제 많이 거론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맞는데, 맞을 때 맞더라도 우선은 어떤 문명 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뚫고 들어가는 힘, 이 군사력, 무력,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사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군사혁명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뭐 이렇게 조금 살짝 발전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질적인 도약,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군사적인 발전이 있을 때 이제 군사혁명이라는 말을 하겠죠. 이 군사혁명론을 거론하는 역사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오늘 소개할 학자는 제프리 파커라고 하는 이 분야의 아주 대가예요. 이 사람의 그 설명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상 군사혁명이 2번 있어요. 하나는 고대 중국, 춘추 전국시대, 또 하나는 근대 유럽. 전국시대 어떤 일이 있었죠? 중원을 놓고 이제 대체로 7개의 국가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죠. 진초, 연제, 한위죠. 그래서 이 국가들끼리 이제 치열하게 싸워요. 부국강병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뭐 명백하게 강병을 위한 부국이에요. 이제 부를 쌓아서 그거를 최대한 이제 동원해가지고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먹는 거고 지면 망하는 거고 이제 2단계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은 군대 수가 100만이에요. 100만 대군. 우리 흔히 100만 대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가끔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진짜 100만 명이야? 우리나라 쳐들어온 게 진짜 100만 명이야? 그러니까 흔히 상징적인 거로 100만 대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진짜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던 때예요. 고대 국가에서 100만 대군을 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만 명을
먹여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보급이 끊어진 군대는 군대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망해요, 나라가. 그리고 그 군대가 100만 명이 와와거리면서 그냥 돌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편제가 있고 전술이 있고. 그러니까 100만의 대군을 운영한다는 거는 단순히 군사력이 커졌다가 아니라 그거의 실제 의미는 그 정도의 힘을 운영하고 그 매니지할 수 있는 제국 질서가 성립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1차 군사혁명이 중국의 제국 질서를 낳았다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군사혁명, 근대 유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15세기 지나면서 이제 그 국가들이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하죠. 근데 15세기 말 이때만 하더라도 한 국가의 군대 수가, 예컨대 프랑스 같은 경우에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러다가 루이 14세가 되면은 45만 이렇게 이제 군사력이 커지죠. 숫자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총포가 나오고 그 포를 막기 위해서 성이 발전하고 전술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고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고 근데 중국과 차이가 있어요. 중국에는 어쨌든 결판이 난 거 아니에요. 진나라로 통일이 됐는데 근대 유럽에서는 결판이 안 나고 200년 계속 싸워요. 부국강병 그거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커진 군사력을 가지고 또 싸우고 이러는데 끝내 이 유럽 전체가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되질 못하고 각각의 그 근대 국가들이 계속 힘을 비축해 가진 거죠. 그렇게 해서 강해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다 해요. 파커의 그 정리에 의하면. 그래서 바깥에 각자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고대 중국의 군사혁명은 제국 질서를 낳았고 근대 유럽의 2차 군사혁명은 제국주의로 귀결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군사사의 대가 파커의 결론입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유럽은 갈수록 군사화가 더 진행이 됩니다. 19세기는 19세기, 20세기로 가면서 이제 아주 그 정점에 이른 거죠.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체에서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난 해, 이 해가 3년인가 밖에 안 돼요. 어디선가는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근대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전쟁이 이제 빈발하고 갈수록 더, 폭력화되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세기가 그 현상이 가장 격심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안 그렇다는 주장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게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인물이죠.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다. 이 세상은 문명화돼 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문명화가 된다는 것이 과연 뭐냐? 각 개인은 폭력을 놔버려, 포기해. 그 대신에 국가가 그 폭력을 모아서 독점한다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폭력을 독점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일반인들은 사사로운 폭력, 이거 통제하는 거죠. 결투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거의 사라졌죠. 아주 일부, 무슨 암흑가 이런 데서는 혹시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현상은 잡혀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겠죠. 옛날에 폭력성을 행사하면서 싸운다. 왜 싸우냐? 일단 뭐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그럴 때 싸우지 말고 시장에서 거래를 해라. 말로 해라. 그래서 서로 반반 나눠 가지면 서로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다 갖고 한 사람이 다 갖는 대신 남이 못 갖는 어떤 네거티브 서브이 아니라 평화로운 교환을 통해서 포지티브 서브, 서로 어느 정도 얻어가는 이런 시장 경제가 발전해가는 게 어떤 폭력성의 완화에 분명히 기여를 했을 것이다 라는 설명도 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1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2차 대전 때 전사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2차 대전 그동안에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 5,500만이에요. 아니 5,500만이 죽었는데 전사자 수가 줄었다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이거 좀 이상하죠. 이거를 그러면은 핑커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뭐냐면은 전사자의 절대 수는 늘어났어도 비율이 감소한 거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가면 갈수록 폭력이 더 만연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냐? 뉴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텔레비만 켜면 어디서 전쟁 나는 거 맨날 이것만 보여주고 살인사건 나고, 이게 우리의 착시에 불과한 거다. 실제로는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 핑커를 소개하는 거는 마치고 요것과 대조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니다. 가면 갈수록 야만화된 거다. 서구 사회와 뭐 국제사회 일반이 야만화되었다는 주장도 많이 있어요. 전쟁 문화, 이게 보편화됐고, 특히 19세기 후반, 그 다음에 특히 1차 대전 끝나고 이러면서 전쟁 문화, 특히 요즘의 전쟁사 연구자들이 전쟁을 문화라고 하는 그쪽에서 어프로치를 많이 하거든요. 전쟁 문화, 후방과 전방 가릴 거 없이 뭐 이랬고, 어떤 자세로 전쟁에 임했으면 뭐 이런 거, 이걸 보면은 적을 완전히 비인간화하고 섬멸한다. 다 죽인다예요. 그런데 뭐 섬멸한다든지, 이거는 상대방 그 적군을 섬멸하는 정도를 넘어서 나중에 가면은 아예 상대방 국민 전체까지를 죽이자는 정도로까지 이제 나가죠. 적국민을 완전히 비인간화하는 거죠. 19세기 이후에 그 호전적 민족주의가 이제 더 악화되고 더 심화된 게 이제 그 20세기의 군사주의로 나아갔다는 거죠. 1차 대전이 분수령이 돼서 살인이 대량화, 기계화, 산업화. 이제는 기관총 나오고 탱크 나오고 미사일 나오고 그 항공기를 이용해가지고, 1차 대전이 그런 전쟁 아니에요. 항공기 뭐 폭탄 투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차 대전 때 가면은 5,500만 명이 전사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전의 전투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20세기 전투는 가면 갈수록 군인 이외의 민간인 전사자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무분별한 살인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야만화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베트남 전쟁이 되면은 전사보다도 오히려 민간인 사망자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 행사하는 대상, 이것 자체가 훨씬 더 이제 이렇게 광범위화되고 무분별해지고, 이런 점에서 이게 실제로는 이런 의미에서 더 야만적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 가장 전형적인 개념이 이제 제노사이드죠. 인종 청소.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적국민을 그야말로 진짜 멸종시키겠다는 개념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책들이 예컨대 닐 퍼거슨의 증오의 세기, 20세기가 증오에 기반한 어떤 그 전투, 이거 대학살의 그런 시대였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1차 대전의 그 전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영향을 미쳐서 무슨 사회주의자라든지 유태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인을 행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독일 사법기관이 계속 관대하게 나오고, 이때서부터 이제 적을 비인간화하고, 우리는 정말 선한 피해자고 저쪽은 가해자다. 이렇게 만이교적인 어떤 양분법, 이분법, 이런 거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 책이 그 조지 모스의 폴른 솔저 같은 책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어떤 다른 문명과 문명, 이게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보기엔 세 가지. 하나는 전쟁, 하나는 전도, 하나는 교역. 뭐 그쯤 아니겠어요? 네 번째, 20세기 이후에 새로 나타난 방식은 관광. 서로 상대방을 구경하고,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다시 고향 돌아오기. 뭐 이쯤 아닌가 싶네. 우리의 삶에서 전쟁, 폭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더 큰 비중을 차지해서 우리가 그거에 매달려 사는 존재로 지금은 나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것이 점차 축소돼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와 여력이 더 많은가? 얘가 자주 등장하죠? 얘는 항상 이렇게 내 조교야. 이게 평화가 가능한 거야. 세상은 나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나는 이렇게 보고 싶다예요. 나는 이렇게 보고 싶다. 현재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상들, 막 전쟁 나고 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문자 해독률과 피임률. 난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1981년과 2001년 이 사이에 각국의 출산율, 여자 한 명이 몇 명 낳나 이걸 보면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 중에 예외적인 나라가 선진국 중에는 미국 하나예요. 1.8에서 2.1로 이제 늘었는데 아마 이게 경제적인 의미로 보면 미국의 굉장히 큰 강점일 거예요. 인구를 스스로 지금 2.1이면은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는 오른쪽 아래에 예멘, 소말리아, 니제르 공화국 이런 정도만 약간 늘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지금 피임이 보급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나라에서 다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저건 정말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피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들이 자기 몸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은 자기 삶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통계를 따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문자 해독률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아마 전 세계의 청년들이 다 문자를 깨우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그 문자 해독률 보면은 굉장히 크게 발전하거든요. 우리는 거의 99%죠. 그 문자 한글을 깨치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문자를 깨친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를 모르고 있던 그 상태에서 문자를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주변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하는 그 첫 출발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간다. 이게 5,000년 전에 문자가 발명돼 나와서 드디어 이제 전 세계가 다 문자를 깨우친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유럽이 이제 가장 근대에 들어와서 앞서 있는데 17세기, 18세기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출산율 떨어지고 문자 해독률 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계가 가장 앞서간 유럽의 고 18세기 지금 막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일어나는 그 단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다면은 이제 좀 더 평화적이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저렇게 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도 저쪽으로 우리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